삶 속의 이야기들은 멀지도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바로 우리 곁에 머물러 있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익숙하게 들릴 수도 혹은 누군가는 지금 겪고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입니다. 그럼 천천히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룹 송년회에서 무심코 흥얼거린 고향의 자장가. 그 멜로디에 자산 3조 원의 재벌 총수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노래는 그가 어릴 적 20년 전 잃어버린 여동생에게만 불러주던 노래였으니까요. 12월 28일 성화그룹의 송년회는 명절보다 더 요란하고 화려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서연, 성화그룹의 가장 밑바닥 부서인 총무팀의 행정보조입니다. 말만 좋아 행정보조지 사실상 자빌 담당이었죠. 남들은 번쩍이는 드레스를 입고 스테이크를 썰며 경품 추첨을 기다릴 때 저는 오후부터 행사장 세팅하랴, 테이블 나르랴, 임원들 물 떠다 바치랴,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3시간 넘게 뛰어다니니 따뜻한 밥 한 숟가락은 커녕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었죠. 행사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사회자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고 직원들은 술에 취해 환호하고 박수치며 건배사를 외쳐댔습니다. 귀가 멍멍할 정도로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저는 빈 와인, 잔이 수북하게 쌓인 쟁반을 들고 뒷정리를 위해 무대 뒤편 비품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측면을 지날 때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정신이 몽롱해진 탓일까요? 아니면 이 시끌벅적한 분위기가 오히려 고요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한 걸까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서 멜로디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하고 가사도 몇 마디 없는 옛날 자장가 같은 노래였습니다. 초승달 강가에 뜨면 오빠는 누이 없고 집으로 가네. 제 기억이 시작될 때부터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던 멜로디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누가 가르쳐줬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양어머니는 제가 주워온 아이이고 어릴 때 머리를 다쳐서 이전 기억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짧은 노래가 아마도 제게 남은 유일한 과거의 조각이었을 겁니다.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저만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몇 초만 쉬고 다시 일해야지 생각하며 두어 소절 흥얼거렸을 뿐인데 갑자기 그 소란스럽던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무대 위 사회자의 마이크 소리마저 뚝 끊겼죠. 깜짝 놀라 입을 다물고 고개를 들어 무대 쪽을 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 중앙, 가장 상석에 앉아있던 성화그룹의 강민준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강 회장을 본 건 3번 정도. 그것도 아주 멀리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는 타고난 귀족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의 차가운 기질. 어디에 있든 빛이 나는 존재였죠.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고 서 있는 모습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았습니다. 35이라는 젊은 나이에 성화그룹을 재계 서열 3위권으로 올려놓은 전설적인 인물, 자산 가치가 수조 원에 달한다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냉철하던 강 회장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몸을 앞으로 약간 숙인 채 죽을 듯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죠.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입술은 꾹 다물려 있었으며 주먹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요. 마치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 말입니다. 좌중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강 회장의 시선을 따라 제게로 꽂혔습니다. 호기심, 의아함, 그리고 경멸 섞인 눈초리들이 바늘처럼 제 온몸을 찔러댔습니다. 쟁반을 든 손이 후들거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날 지경이었죠. 설마 내가 노래를 흥얼거려서 회장님 심기를 거스른 건가? 목소리도 작았는데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겁이 덜컥 났습니다. 뒷걸음질 쳐서 도망가고 싶었죠. 하지만 발을 떼기도 전에 강 회장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뉴스에서 듣던 침착하고 중저음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쉰 소리가 섞인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누가 노래를 불렀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강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 커졌고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저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봐. 저는 너무 놀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총무팀 잡이라는 이서연 아니야? 미쳤나봐. 감히 회장님 앞에서 노래를 흥얼거려? 근데 회장님 반응이 좀 이상하지 않아? 고작 노래 한 소절에 저렇게 격한 반응을 보인다고? 비수 같은 말들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함과 두려움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강민준 회장이 성큼성큼 무대 아래로 걸어 내려왔습니다. VIP 전용 통로도 이용하지 않고 수행비서들의 부축도 뿌리친 채 오직 저를 향해 직진해 왔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든 사람의 심장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직원들이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나 길을 났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를 보며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 서린 붉은 핏발과 감출 수 없는 절박함, 그리고 고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제 앞 세 걸음 정도 거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청난 위압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낡은 캔버스화에 떨어진 물자국만 쳐다보며 모기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욕을 듣거나 당장 해고될 줄 알았습니다. 하찮은 말단 직원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회장의 심기를 건드렸으니까요. 하지만 호통 대신 울먹임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흥얼거린 그 노래, 누구한테 배웠지? 멍하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 차갑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충격과 기대,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 노래, 초승달은 내가 어릴 때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여동생한테만 불러주던 노래야. 나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 노래라고.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연 회장은 폭탄을 맞은 듯 술렁거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쟁반에 있던 빈 와인 잔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져 쨍그랑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20년 전에 잃어버린 여동생? 지금 나보고 동생이라고 하는 건가? 저는 굳어버린 채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산 수조원의 재벌 회장이 붉어진 눈시울로 저를 보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경악하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 송년회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걸요. 유리 깨지는 소리에 놀라 뒷걸음질 치자 강 회장이 다급하게 한 걸음 다가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크고 따뜻한 손, 거절할 수 없는 단호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지 마라. 널 탓하는 게 아니야. 그 한마디에 묘하게도 마음의 공포가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더 커졌습니다. 도대체 왜 고작 노래 한 소절 때문에 저 같은 말단 직원에게 이러는 걸까요? 강 회장은 옆에 서 있던 사색이 된 박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박 비서, 연회 잠시 중단해. 직원들은 자유롭게 즐기게 하고 복리후생은 예정대로 지급해. 그리고 여기 유리 조각 치워. 다치는 사람 없게. 박 비서는 허둥지둥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잡고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저를 보며 부드러워진, 하지만 여전히 손을 놓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랑 좀 가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얼떨결에 그에게 이끌려 연 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수많은 시선이 우리 등에 꽂혔습니다. 특히 제 직속 상사인 최지은 과장의 눈빛은 독을 품은 뱀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던 그녀가 제가 회장의 특별 대우를 받으며 나가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졌겠죠. 우리는 조용한 복도를 지나 VIP 귀빈실 팻말이 걸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양털 카펫과 가죽 소파, 은은한 차 향기가 감도는 고급스러운 방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단둘이 남겨지자 공기는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셔 목을 축이자 강 회장이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얹고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노래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나? 좀 더 길게. 저는 심호흡을 하고 기억나는 가사를 조심스럽게 흥얼거렸습니다. 초승달 강가에 비치니 오빠는 누이 없고 집으로 가네. 초승달 창가에 비치니 누이는 오빠 밥상 차려 기다리네. 몇 소절 부르지도 않았는데 강 회장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이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닦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그 음정, 그 가사. 내가 어릴 때 동생한테만 불러주려고 내가 만든 노래야. 20년 전 우리 가족이 시골 할머니 댁에 갔다가 장터에서 동생을 잃어버렸어. 그때 내 동생이 5살이었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전국 보육원, 실종 아동센터에 이 노래 녹음 파일을 보내고 다녔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었지. 난 이제 영영 못 찾는 줄 알았어. 드라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양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양어머니가 주워 오셨대요. 20년 전 겨울 기차역 대합실에서요. 그때 제가 5살쯤 되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이 노래만 흥얼거리고 있었다고. 의사 선생님은 제가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하셨고요. 강 회장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기차역 20년 전 겨울 시기와 장소가 일치해. 이서연 씨, 부탁이 하나 있어. 나와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해줄 수 있겠나? 친자 확인이라는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게 가족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과 만약 아니라면 겪게 될 실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제 망설임을 눈치챈 듯 그가 덧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거 알아. 양어머니와 상의해도 좋아. 결과가 어떻든 널 곤란하게 하지 않을 거야. 만약 네가 진짜 내 동생이라면 내 모든 걸 걸고 보상할게. 다시는 서러운 일 겪지 않게. 아니더라도 희망을 갖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우니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게요. 다만 양어머니께 말씀은 드려야 해요. 그제야 강 회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가운 줄만 알았던 그가 웃으니 세상 누구보다 다정해 보였습니다. 그는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제 손에 들린 그 명함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무게감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귀빈실을 나오자 박 비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박 비서에게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그리고 당분간 누구도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고, 특히 최지은 과장에게 주의를 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최지은 과장은 자리에서 저를 노려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서연, 너 제법이다.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줄을 타? 회장님 백 믿고 나대지 마라. 여기선 여전히 내가 상사니까. 저는 대꾸하지 않고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검사 결과와 양어머니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퇴근길, 박 비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병원에 들러 체열을 했습니다. 결과는 3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집 근처에 내려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뜨거웠습니다. 엄마가 이 사실을 알면 뭐라고 하실까? 정말 내 친부모님은 살아계실까? 집에 도착하니 양어머니, 양순자 여사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하고 화를 잘 내는 분이시라 조심스럽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회장님이 제가 잃어버린 여동생일 수도 있다고 유전자 검사를.
그런데 어머니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젓가락을 떨어뜨리며 사색이 되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재벌 회장 동생? 유전자 검사? 다 사기꾼들이야. 절대 안 돼. 무슨 검사를 해. 엄마, 왜 그래요? 만약 진짜라면 친부모님 찾는 거잖아요. 좋은 일 아니에요. 좋은 일은 무슨.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친부모 찾아서 날 버리려고. 절대 안 된다. 당장 그만둬. 어머니는 비정상적으로 격분했습니다.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왜 내가 친가족을 찾는 걸 이렇게 무서워할까? 혹시 뭔가가 더 있는 건가? 어릴 때 우연히 발견했던 낯선 여자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엄마가 황급히 태워버렸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저한테 숨기는 거 있으세요? 절 주워왔을 때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머니는 눈을 피하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기집애야. 우리 둘이 잘 살면 됐지. 그깟 부자들이 널 이용해 먹으려는 거야. 어머니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졌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미 검사했어요. 결과는 3일 뒤에 나와요. 결과가 어떻든 엄마는 제 엄마예요. 하지만 진실은 알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회사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최지은 과장이 소문을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이서연이 회장한테 꼬리쳤다. 가짜 동생 행세하며 돈 뜯어내려 한다. 저단 등의 악의적인 찌라시가 사내 메신저에 돌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제 책상에 산더미 같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서연, 이거 최근 5년치 총무팀 지출 내역이야. 오늘 오전까지 엑셀로 정리하고 분석 보고서까지 써서 내.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심할서 각오해. 그리고 옥상 창고 청소도 해놔. 먼지 한 톨 없이.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5년치 자료를 오전에 끝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진 참아야 했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르고 미친 듯이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박 비서였습니다. 이서연 씨, 검사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지금 집무실에서 기다리십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최 과장의 눈을 피해 회장실로 달려갔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강민준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던 그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와라 껴안았습니다. 서연아, 내 동생, 드디어 찾았다. 그의 손에 들린 검사 결과지에는 친생자 관계 성립 99.99%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을 건너 저는 드디어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오빠의 품은 따뜻했고 그제야 모든 서름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오빠, 처음 불러보는 단어였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제게 부모님은 10년 전 저를 잃어버린 슬픔의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오빠라도 찾은 게 어디냐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오빠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최 과장이 또 괴롭혔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 최 과장의 악의적인 루머 유포와 과도한 업무 지시를 털어놓았습니다. 오빠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내가 당장 처리해 줄게. 아니에요. 오빠. 제가 해결하고 싶어요. 제 힘으로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요. 제 단호함에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블랙카드를 하나 쥐어주었지만 저는 사양했습니다. 오빠는 그냥 오빠로서 주는 용돈이야 라며 억지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니 최 과장이 팔짱을 끼고 비웃었습니다. 어머, 회장님 만나고 오셨어? 보고서는 다 썼니? 못했으면 짐 싸서 나가.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그녀의 책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점심도 굶어가며 초인적인 힘으로 끝낸 결과물이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오타 하나 없을 겁니다. 최 과장은 당황하더니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잖아. 옥상 창고 청소는 지금 하러 갑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옥상 창고로 가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청소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상쾌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든든한 오빠가 뒤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 집 앞에서 양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결과 나왔니? 진짜 친오빠 맞대? 네, 맞대요. 저 이제 오빠 찾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어머니의 반응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울던 어머니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널 기차역에서 주운 게 아니야. 20년 전 최지은 그 회사 과장 엄마인 김복순이 널 나한테 데려왔어. 네? 최 과장 어머니요? 그래. 김복순은 내 먼 친척 언니야. 돈 500만 원을 주면서 이 아이 좀 맡아달라고. 절대 출생의 비밀을 알게 하지 말고 성화그룹 사람들과 마주치게 하지 말라고 협박했어.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경악스러웠습니다. 제 실종은 사고가 아니라 최지은 과장의 어머니 김복순이 꾸민 납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최지은은 그 사실을 알고 저를 그렇게 미워했던 거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 대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 전화해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빠는 격분하며 당장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비서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과 유전자 검사지를 챙겨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빠는 저를 위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전 10시 긴급 임원회의 겸 전사원 조회가 열렸습니다. 대강당의 모든 직원이 모였고 최지은 과장도 맨 앞줄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잃어버린 가족을 소개하려 합니다. 오빠가 저를 단상 위로 불렀습니다. 이서연. 아니, 강서연. 제 친동생이자 성화그룹의 2대 주주입니다. 강당이 떠나갈 듯한 함성과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최지은 과장은 귀신을 본 듯 새하얗게 질려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건 사기야. 전현희 회장님을 속인 거라고요. 그녀의 발악에 오빠는 차갑게 웃으며 대형 스크린의 유전자 검사 결과와 어젯밤 양어머니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김복순이 사주한 납치, 최지은의 괴롭힘, 모든 진실이 전 직원 앞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래도 거짓말인가? 최지은. 제가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 과장, 당신이 퍼뜨린 루머, 부당한 업무 지시, 그리고 당신 어머니가 저지른 유괴 범죄까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야. 최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울며 불며 오빠에게 매달렸지만 오빠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업무 방해, 명예훼손, 그리고 유괴 방조 혐의까지. 콩밥 좀 먹어야겠군. 끌어내. 그렇게 최지은과 그녀의 어머니 김복순, 그리고 그들과 결탁해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던 경쟁사 홍원테크까지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김복순은 과거 저희 부모님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저를 유괴했던 것이었습니다. 재판 결과 김복순은 징역 15년, 최지은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이 법정에서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양어머니는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생활비를 드리며 인연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건 감사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각자 살아요. 건강하세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오빠가 마련해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방에는 어릴 때 좋아했던 인형들과 제가 하고 다녔던 것과 똑같은 평안平안이라고 새겨진 은목걸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낙하산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MBA 과정을 밟으며 미친 듯이 공부했죠. 마침내 제가 기획한 스마트 홈 신제품 마케팅이 대박을 터뜨리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저를 회장 동생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한 성화그룹의 마케팅 본부장 강서연이니까요. 어느 날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말단 직원에서 경영진이 되기까지 가장 큰 깨달음이 뭐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힘은 누군가의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실력과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흐릅니다. 20년 동안 거친 파도 위를 표류하던 저의 작은 배는 이제 든든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제 항해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의 삶에도 잃어버린 희망이 기적처럼 찾아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